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남자 김주환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가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사실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마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는 전염병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새로운 브랜드는 만들어지고 또 기존 브랜드도 살아남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위기는 또 기회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 때 이런 시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온라인 경험의 확장이에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죠. 오프라인에서 대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경험이 많아졌다. 오픈 서베이에서 나온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 2020이라는 게 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모바일 쇼핑은 꾸준히 활발히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구매는 감소가 됐다. 아마 이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디지털에 이미 좀 익숙해져 있었을 거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5, 60대 분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모바일로 주문하는 게 많아졌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경험한 이 편리함 한번 겪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지는 의문인 거죠. 한번 겪고 익숙해졌다면 연령대가 높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배달이 늘었고 배달 앱에서 결제를 다 해버리니까 대면 자체도 안 하고도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경험, 온라인 경험에 대해서 결국은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당연히 구축을 해야 되겠죠. UX라는 말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UX의 개념에서 사용성이나 편리함을 강점적으로 두었다면 이제는 UX에서도 뭔가 브랜드 경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앱을 사용하든 아니면 웹이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도 오프라인에서 겪었던 그 경험이 온라인에서도 잘 느껴지고 있는가, 동일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감인 거죠. 그래서 UX에서도 브랜드의 관점으로 경험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지는 내용인데, 옴니채널 마케팅이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고객들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통로들을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마케팅을 하는 걸 옴니채널 마케팅이라고 해요. 온라인 경험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오프라인 경험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실 하루 이제 핸드폰에서 쇼핑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오프라인 경험에 대한 목마름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 경험 자체가 질이 되게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또 남다르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와비파커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온라인에서 안경을 사게 해주는 그런 브랜드로 시작이 됐어요. 요즘에는 안경 쇼핑몰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안경은 무조건 안경원에 가서 직접 시력 측정도 하고 직접 써보고 구매하는 게 당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와비파커는 비싸게 불편하게 사야 되는 거를 편하게 해결해 준 거죠. 이 와비파커에서 안경을 어떻게 사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안경 5개를 골라요. 배송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무료로 배송을 집에다 해주고, 그걸 내가 직접 써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력 측정서랑 함께 그걸 보내면 이제 완성된 알이 그 안경에 껴져서 배송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그 배송비는 모두 와비파커에서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도 안경 사는 게 쉬워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써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2015년에 100만 개 이상을 팔면서 연매출 1억 달러를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한 케이스예요. 온라인 매출을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로 오프라인을 활용한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올리고 이들을 결국 다시 온라인으로 끌어오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그러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는 경험만 하고 써보기만 하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해도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제품이 집으로 발송이 된다거나, 다른 브랜드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연결해서 하는 옴니채널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오프라인만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유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온라인만 했다 그러면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이나 이런 데서 이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또 유입을 시켜서 온라인에서 매출이 더 올라오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은 죽었어 이런 개념으로 가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감할 줄 아는 인간적인 브랜드. 이 코로나19랑 우울감을 나타내는 어떤 블루라는 컬러를 더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단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전 세계적인 재앙을 맞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무기력증을 느껴서 뭔가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이런 시기에 이런 아픔, 대중들이 겪는 이런 고통들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한 어떤 기업가가 6,700억 원짜리 요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피해서 자기 요트로 가서 혼자 파티를 하는 걸 올린 거죠. 이제 대중들은 그런 걸 보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위험한 걸 알면서도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는 피해 있다라는 것을 자랑처럼 올렸다라고 해서 이제 문매를 맞았는 그런 행동들은 좀 위험한 거죠. 뭔가 너무 완벽한 척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쿨하게 인정을 하고 또 보완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브랜드를 사람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인간 냄새 나는 브랜드가 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경험, 뭔가 차갑고 뭔가 계산적이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브랜드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말 한마디, 뭐 예를 들면 문자를 하나 보낸다거나 아니면 공지를 띄운다거나 했을 때, 혹은 SNS에서 콘텐츠를 배포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출연하시는 기업가분들이 많아진 거 아닌가, 아니면 이런 플랫폼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뚜기 함영준 회장님은 딸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뭔가 좋은 아빠의 모습이 좀 느껴지고, 신세계 정윤진 부회장님 인스타그램 보면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한 삼촌 같은 느낌? 그 컨텐츠를 보고 싶어지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상승하는 것 같아요. 대표나 CEO의 이미지가 브랜드에 연결이 됐을 때는 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떨어졌을 때 같이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주는 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행동들, 자선 활동을 한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 안에 진심이 담겨지고 그게 그 브랜드가 하려는 이야기랑 좀 맞는 이야기, 맞는 곳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우리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렇게 되면 쇼핑도 하고 뭐 배달도 시키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비는 시간, 사람을 만나서 놀아야 됐던 그런 시간들을 채워줄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브랜드를 만들 때 상품 만들고 우리가 팔 수 있는 매장,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장 만들고 끝이 아니라 그것들을 팔아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영업사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서는 콘텐츠가 해준다는 거죠. 좋은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 뭔가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는 고객이 알아서 공유합니다. 우리 제품이 좋다고 광고를 해서 우리 제품을 판매를 유도하기보다는 콘텐츠를 고객이 좀 공유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콘텐츠는 잠도 자지 않고 주말도 없고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저 같은 경우도 브런치에다 글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도 어느 순간 제 콘텐츠가 공유가 되어 있다거나 좋아요가 눌려 있다거나 이런 반응들을 보잖아요. 댓글이 달려 있다거나. 그러면 그 컨텐츠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됐고 저희 회사를 알게 되겠죠. 이 컨텐츠를 그래서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작성할 때도 고객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찾고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구성을 해야 유의미한 컨텐츠가 되겠죠. 오픈 서베이의 컨텐츠 트렌드 리포트 2020을 보니까 대중교통이나 학교, 직장에서 이용하는 비중이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집에서 컨텐츠를 많이 본다.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이북이나 인터넷 기사 같은 텍스트에 대한 것도 좀 늘었대요. 그리고 오디오북도 이용률이 늘었고, 그 중에서 동영상을 제일 많이 보는데 비중이 예능, 영화, 음악, 뉴스 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게 이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밌는 거, 즐거움. 두 번째는 유익한 정보, 필요한 거, 뭔가 교육이 될 만한 거. 세 번째는 뭔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브랜드랑 맞을 수 있는 한 가지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유익한 정보 쪽으로 치중을 해서 그쪽으로 콘텐츠를 계속 쌓아가고 이미지를 만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자기 브랜드, 자기 기업과 맞는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라는 건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될 것 같고요. 유튜브는 영상, 인스타그램은 뭐 사진, 브런치나 블로그 같은 거는 글,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그 플랫폼마다의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들도 우리 브랜드랑 잘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유튜브가 최근에는 대세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사용자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소비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유튜브라는 그 앱 자체의 사용 시간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객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커뮤니티. 일단 고객들을 만나고 영업을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모여있게, 나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저희도 최근에 몇 번 얘기했지만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스튜디오 네트워크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조그만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모여서 서로 어려운 점도 나누고 필요하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카페도 만들고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더라고요. 그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만들고 이제 그걸 소개하는 영상이나 글 같은 것들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보고 오픈 채팅방으로 유입되는 게 가장 높더라고요. 매일 보는 앱이니까 들어가기도 편하고 또 나오기도 편하고. 이거는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에는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자체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희도 뭐 디자이너 아니면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패스파인더가 그래도 꽤 높은 위치에서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겠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을 주축으로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팔로우하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시대를 타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모임은 뭐 다음 카페, 뭐 네이버 카페 이런 식으로 카페가 주를 이뤘고, 뭐 한동안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페이스북 그룹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이 돌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브랜드의 설정한 타겟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브랜드의 색깔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찾으면 좋겠다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를 봤는데요. 이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신뢰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부터가 걱정이 되고, 무언가를 살 때도 무언가를 먹을 때도 이게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건가? 좋은 재료를 썼는가? 지구에 해를 끼치진 않는가? 이런 걱정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라는 것도 생겨난 이유를 돌이켜보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신뢰라는 키워드는 사실 이제 브랜드가 가져가야 될 다양한 가치 중에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브랜드가 이제 신뢰라는 키워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미션이나 브랜드가 약속하는 것들이 좀 지킬 만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하나씩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아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와야 될 미래가 좀 빨리 왔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5년, 10년 빨리 온 거다. 지금 2020년이 아니라 2030년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빨리 다가온 이 미래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상황을 분석하고 인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랜드 만드는 남자 김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